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IPO를 앞두고 또 관리 종목 지정을 앞두고 회계를 부정을 저지른 기업들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뭘 가지고 장난을 쳐나 봤더니 특히 매출을 부풀린 기업들이 많이 적발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회사가 IPO를 했는데 IPO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분식회계로 잡히는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IPO를 하기 전에 그 분식회계가 적발이 되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할 일은 없잖아요. 맞죠. 네. 근데 IPO 예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선별해서 그 감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수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샘플링 감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어도 그 외부 감사인의 뭐 지정 감사를 통과를 해서 올라갔다가 그 금감원한테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4년에 어떤 IPO 한 지 몇 달 안 되는 기업인데 그 회계 감리에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아직도 거래 정지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손실보고 골 좀 때리죠. 안타깝네요. 그런 기업들은 IPO 한 지 몇 달도 안 된 기업이 회계 감리에 잡혀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IPO 그 선별 감리할 때 걸리는 회사들은 다시 회계를 수정해서 그 IPO를 재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IPO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가 있냐면 회사에서 뭐 그냥 횡령 배임이 크게 발생돼가지고 보니까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걸로 밝혀졌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우리를 일으킨 기업에 이런 기업들이 그다음에 포함되는. 우리가 보통 뭐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영업 손실을 뭐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 시장 조치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한 3년 연속 영업 손실이야. 그러면 한 번 더 영업 손실이 나면 시장 조치를 받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분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식 회계를 하고자 하는 그 유인들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금감원에서 이렇게 감리를 해서 잘 적발을 하는데, 그 감독원에서 최근 한 3년 동안에 한 458개사를 감리한 결과 통계치하고 또 실제 사례들을 좀 엊그저께 보도자료로 좀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사실 뭐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투자자들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사고가 터지고 감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알 수가 있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는 분식회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도 없고, 분식 회계를 할 어떤 유인이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100%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이제 몇 개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뭐 분식 회계를 저지르는지 참고 삼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매출 조작입니다. 매출 부풀리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례도 그 매출 조작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프린터하고 그 소모품을 제조하는 A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해외 수출을 할 거예요. 자, 회사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이렇게 구매 주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뭘 해야 되냐면 관세청에 수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품목을 뭐 단가 얼마로 해서 얼마어치나 수출을 할 겁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관세청이 수출 신고 필증을 이제 회사한테 발급을 해주죠. 그러면 회사는 이제 이걸 뭐 선적을 해서 해외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해외 운송업자가 여기 해외 거래처에 운송을 해주면 회사는 뭐 해외 거래처에 지불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받으면 되는데,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요 수출 신고를 할 때 여기서 조작을 한단 말이죠. 수출을 더 많이 했습니다라고. 그렇죠. 하겠군요. 수출을 많이 했다. 이거 한 개 100원짜리를 수출했으면서 뭐 한 개 500원짜리를 수출했다 하든지, 단가를 높일 수 있고, 아니면 전체 수출 물량의 금액을 높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원초적인 그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이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회계상의 매출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 부풀리기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 수는 없나요? 이렇게 부풀렸다는 아 것을 이거 뭐 사전에. 밖에서 어떻게 알아요? 밖에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외부 감사인도 회계 감사인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금감원 감리를 통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안다는 것은 뭐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IPO 및 이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영진을 비롯한 영업팀, 회계팀이 매출 조작 방식을 협의하고 서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뭐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팀 전체가 팀플을 냈네요. 그렇죠. 예. 영업팀, 회계팀이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이런 그 회계 조작 업무에 관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를 보장받게 되겠죠. 연봉이랄까 이런 데서 대우를 받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예. 아니 경영진이 이렇게 우리 얘가 회계 조작한 거 다 알고 있으니 연봉도 높게 주고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다른 데 가면 안 이직하면 되죠. 되죠. 그래서 김주영 기자도 연봉을 올리려면 MTN에 혹시 이런 게 없는지 캘리스건을 알아야 되는군요. 이거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감사인이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할 때 채권 채무 조회서를 해외 거래처에 발송을 합니다. 야, 너네가 이 A사하고 얼마나 거래를 했느냐?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만큼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는 사실 확인 조회서를 해외 거래처에 발송을 해서 해외 거래처로부터 확인을 받게 되는데, 이 A사가 감사인에게 해외 거래처의 연락처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계속 민기적거리죠. 뭐라 그러면서. 그러면 외부 감사인이 아유 뭐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거기서 깐깐하게 굴다가 회계감사 계약이 끊어지면 자기들 밥줄이 끊어지게 되는 거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회사 측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해외 거래처에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감사인한테 귀회계법인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사실관계와 부합한다, 이런 회신문을 회사가 작성해 가지고 감사인한테 이렇게 회신이 왔다는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고의와 적극성이 모두 들어가 예. 있네요. 이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허위의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가짜 이메일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정도는 그 외부 감사인이 이 정도는 적발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걸 적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인한테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회사는 그 고의분식 회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실험 동물, 그러니까 원숭이나 뭐 쥐나 비글 같은 제약 바이오 회사나 이런 데서 그 사용하는 실험 동물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 A사가 있습니다. 자, 이 A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좀 확대를 해보려고 미국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 회사는 원숭이 같은 실험 동물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냐면 이 캄보디아에 있는 공급 업체로부터 미국 회사가 이 공급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면 캄보디아 회사하고 미국 회사가 이렇게 공급 구매 계약을 해서 이 원숭이를 공급을 받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M&A 과정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 회사가 이 금융 계좌를 요 M&A 하는 기간 동안에는 개설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나 봐요. 자, 그러면 요 미국 회사가 이 금융 계좌를 좀 당분간 개설을 할 수 없는 사정에 처했으니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느냐? 요 A사가 요 캄보디아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원숭이를 구매하는 것처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원숭이 구매 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원숭이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실제 원숭이는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 그렇죠. 캄보디아에서 그냥 미국 회사로 가는 건데, 이 미국 회사가 금융 계좌가 지금 없다 보니 그냥
서류상으로 A사하고 캄보디아 회사하고 판매 계약을 맺고 캄보디아 회사가 판매한 원숭이를 A사가 사는 것처럼 하고 원숭이는 실제로는 미국 회사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A사 입장에서는 미국 회사한테 원숭이를 다시 파는 것처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미국 회사하고 한국 회사가 또 원숭이 판매 계약을 해가지고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한테서 원숭이를 사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미국 회사는 원숭이를 제3자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면 되겠죠. 그죠? 미국 시장에서. 예. 그럼 이렇게 삼각 거래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되냐면 이 A사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에다가 원숭이를 판매를 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겠죠. 원숭이 판매 매출. 그 다음에 이 미국 회사가 이 원숭이를 사가지고 제3자한테 또 판매를 했으니 여기서도 또 매출이 일어나겠죠. 양쪽에 다 매출이 잡힐 수가 그렇죠. 있나요? 예. 근데 사실은 이 한국 회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회사가 금융 계좌가 없으니 자기가 직접 원숭이를 한국으로 갖고 오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네. 이 원숭이라는 이 실험 동물을 실제로 직접 판매용으로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다만 이렇게 삼각 거래를 위한 어떻게 보면 미국 회사에 원숭이를 넘겨주기 위한 중간 그냥 경유 역할만 한 거예요. 대행을 해주네요. 대행했죠. 그렇죠. 대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대행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매출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게 이 거래의 본인으로서 당사자로서 거래를 했느냐 아니면 어떤 판매 대리인으로서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회계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주영 기자가 이제 옷을 사러 롯데백화점에 갔더니 여성 의류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옷을 이제 사게 될 텐데 롯데가 의류 제조 업체로부터 옷을 한 1억 원어치를 이렇게 샀습니다. 이걸 이제 옷을 이제 싹 다 팔았어요. 손님들한테 1억 2천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제조업체로부터 옷을 살 때 어떤 구매 조건으로 샀냐면 이거 우리가 팔아보고 안 팔리면 너네들한테 반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고에 대한 책임은 안 지겠다. 그러니까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옷을 사게 되면 재고에 대한 책임 없이 옷을 사게 되면 롯데가 한 역할은 뭐냐면 그냥 판매 대행 대신 팔아준 거 그냥 위탁 판매자 역할밖에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롯데백화점이 회계 처리를 우리가 옷을 1억 2천만 원에 판매를 했으니 매출액이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원에 사왔으니 매출 원가는 1억 원 그래서 2천만 원을 남겼으니 매출 이익은 2천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냐면 롯데는 위탁 판매 대행자 역할밖에 안 했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로 받은 2천만 원 있죠. 판매 수수료 2천만 원을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고 매출 원가는 없는 거예요. 네. 직접 구매를 재고 책임을 지고 구매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몸 팔면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없는 거고 매출 이익은 2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이익은 2천만 원으로 갔지만 앞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억 2천이 되는 거고 뒤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여기 미판매분은 반환 조건 이게 없었더라면은 위에처럼 매출액이 만약,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미판매분을 반환하는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재고를 롯데백화점이 진다. 네. 그러면 롯데백화점이 이것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여기 있는 것처럼 네. 롯데백화점이 매출액 1억 2천만 원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매출 원가는 1억 원, 매출 총액은 2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죠. 만약에 재고를 반환하지 않고 내가 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조건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위에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은 거래 당사자 본인으로서 거래를 한 거거든요. 대리인으로서 위탁 판매자로서 거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의 방식대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 앞에 그 실험동물 판매하는 A사 같은 경우는
본인으로서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위탁해 준 그냥 거죠. 네. 위탁 판매 대행,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 거래를 한 거예요. 네. 미국 회사가 계좌가 지금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중간 통로로 우회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럼 수수료 정도 네. 그 정도만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매금을 매출로 잡으면 안 되는 거군요. A사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A사, 이건 어딘지 대충 다들 아실 거예요.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24년도에 IPO 한 지 몇 달 안 된 상황에서 회계감리 걸려가지고 아직도 그 거래 정지에 있으면서 그 많은 투자자들한테 이제 좀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자, A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뭐 영업이나 어떤 판매를 지원하는 그런 회사죠. 그러면 A사의 그 보안 소프트웨어가 이 파트너사로 이렇게 제품을 이전시키고 이 파트너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이렇게 판매 납품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MTN이 이 회사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파트너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 A사 직원들이 우리 MTN에 와가지고 제품을 구축을 해주고 설치하는 용역을 해줍니다. 제품 구축과 설치 용역이 다 끝나야지 매출로 인식을 해야 돼요. A사가. 근데 A사가 이렇게 파트너사한테 제품을 보내놓는 단계에서 이걸 매출로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제품 구축이나 설치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인식하게 되면 이거는 매출을 조기에 인식했거나 아니면 허위의 매출을 인식한 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A사가 매출을 인식을 해온 겁니다. 그 IPO를 앞두고 밸류에이션 좋게 받으려고 그런. 그렇죠. 이 수준인 회사 같은 거죠. 경우는 이제 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이 회사 차트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시점부터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거래 정지. 거래 정지 아닙니까? 거래 정지.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은 상장한 지 몇 달 안 된 회사가 회계감리에 걸려가지고 거래 정지에 가 있으니까 이 주식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돈은 묶여 있고. 정말 속이 터지는 거죠. 출고가가 38,000원대였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 황당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IPO를 하기로 약속을 해주고 투자를 받은 겁니다. 또 이 대표이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이 구주를 또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가 기관들한테 매각한 그 구주 가치 이상으로 IPO 공모 가격이 설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린 거예요. 매출액을 부풀릴 이제 요인이 존재했고 그 실행에 옮겼고 그래서 이제 허위 매출 관련 증빙까지 작성해가지고 감사인까지 이렇게 속인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 최악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최악이 있다면서요. 아, 이거는 뭐 그냥 쓰레기 또는 뭐 양아치라는 말 외에는 어떤 뭐 기업인가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회사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일단 사채업자가 등장했네요. 네, 사채업자한테서 자금을 빌려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을 합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사채업자한테서 뭐 예컨대 대주주가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려서 자기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제3자 배정으로 어디선가 그 유상증자 참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일단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유정 대금을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돈을 사채업자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죠. 네. 이게 가장 납입 아닙니까? 또 유상증자 대금을 가짜로 납입하는데 회사에는 돈 들어온 적이 없는데. 요걸 은폐하기 위해서 요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또 이제 기말에 연말에는 뭐 이걸 미수금으로 계산을 해 놓습니다. 회사가 무슨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 그래서 이 미수금을 또 뭐 상환 또 받은 것처럼 네. 회계 처리를 하는데 바로 이 돈을 또 인출해서 또 사채업자한테 또 갚아.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마치 회사가 신규 투자를 위해서
계약금을 이렇게 인출을 해가지고 법무법인 뭐 로펌이나 이런 데다가 그 돈을 예치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선급금을 준 것처럼 뭐 어떤 회사를 M&A를 한다든지 뭔가 뭐 신규 투자를 위해서 이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법무법인에 에스크로를 해놓고 요거는 회계상으로는 선급금 뭐를 받기로 하거나 뭐를 공급받기로 하고 돈을 미리 준 것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놓습니다. 요건 완전히 양아치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또는 양아치 짓을 하는 건데 쓰레기 오더 쓰레기. 예. 파파스라고 하죠. 파도 쓰레기. 그 반대말로 파파미가 있습니다. 파파비는 뭐죠? 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을 파파미라고. 파파미. 하고. 파파미. 제가 그런 파파미에 맞습니다. 속하죠. 선생님. 자, 여기에 최대 주주 또는 그 경영진의 그 변경이 이제 좀 자주 발생하는 회사 또는 유상증자 한다고 공시해 놓고 공시 번복을 자주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인데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예. 계속해서 뭐 반복적으로 유상증자 대금이 수표로 뭐 들락날락 한다든지 유증 이후에 이 자금이 회사 통장에 예치된 적이 없다든지 회사의 일상적 영업 활동에 유증 대금이 사용된 적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외부 감사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외부 감사인이 이걸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는 이 외부 감사인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잡아대지 못한 외부 감사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처벌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요. 뭐 과징금을 두들겨 맞는다든지 이 담당 회계사는 뭐 일정 기간 동안 회계 감사 업무를 정지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못 잡아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사실상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묵인을 했든지 아니면 뭐 결탁을 했든지 아니면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정말 띨박한 감사인인 거고 이거 조금 이상한데 아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이거 묵인 아니면 적극적인 결탁을 하고 뒷돈을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건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매출 쪽을 건드려서 분식 회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무식하게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뭐 사기적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형사처벌을 완전히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또 이 책에 보면 한 챕터로 있습니다. 분식 회계의 여러 가지 수법들이나 사례들. 그러니까 이 책 내용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O를 앞둔 기업, 관리 종목 지정을 앞둔 기업,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지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연히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제재를 받는다 한들 투자자의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철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